안녕하세요. 이제 2강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1강 때 미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못해 가지고, 자, 원래 2강에서 우리가 자기 반영의 영화의 계보들 해 가지고 몇몇 작가들을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준비를 다시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맛을 더 많이 보여주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차후로 우리가 주제별로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특징 얘기할 때 조금씩 다시 언급하는 걸로 하고, 한 2, 3강까지는 조금 더 자기 반영성 우리 1강에서 한 것에 근거해서 좀 중요한 작가들을, 근거가 되는 작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루미에르 영화로 처음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상영된 작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1903년 여기 위에 써 있는데 대열차 강도라고, 이제 초기 영화, 미국 영화인데, 영화사에서 이 영화가 또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 리미에르 영화 기차가 도착하는 걸 장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그대로 고정돼 있고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그냥 기록만 하잖아요. 근데 벌써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아까 그 영화는 1895년, 지금 이 영화는 1903년입니다. 그러면 10년도 안 된 사이에 영화라는 매체가 이제 뭐 나오자마자부터 굉장한 흥행과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미국에서 이 대열차 강도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여전히 부동의 자세로 딱 앉아서 픽스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뭘 보고 계십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지금 장면이 바뀌었죠. 아까는 한 장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기록한 거고요. 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에서 드라마투르기가 영화에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씬입니다. 첫 번째 씬에서 역사 안에서 강도가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열차가, 강도들이 탄 열차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 달리고 있는 열차의 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세 개의, 여기서는 이제 쇼트 자체가 하나의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우리 좀 더 살펴보고요. 밑에 깔리는 음악은, 그 영화는 사실은 1920년에 유성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무성이었던 적은 진정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은 그 당시에 이 음악이 아니었을지라도 오케스트라나 다른 걸로 음악들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지어 이 영화는 보면 아주 짧은 속도로 병치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이 병치적으로 보여주면서 드라마turgi를 더 가속화하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성을 함께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영화가 쇼트가 나뉘고
그 쇼트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는 9분이 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이 얘기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하니까 뒤로 가면 맨 처음에 돌아갔던 씬하고, 그렇죠, 이 무도회 장면도 나오고 나름 굉장히 스펙타클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스케일이 그냥 짧게 몇 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강도가, 대열차 강도예요, 제목이. 자, 이제 영화의 그 10분 가까운 영화 중에 8분대가 되면 심지어 이렇게 추격전이 됩니다. 그 추격전을 이제 좀 더 쪼개요. 그 여러 씬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재현의 드라마투르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초기에 초기 영화에서 좀 대비되게 2개의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만들어져서 출발함과 동시에 자기 그 내러티브를 발전하는 그 속도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뭐 엄청난 속도로 자기 분화하는 세포처럼 굉장히 자기 언어를 스스로가 마구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는 재밌게도 1920년에 유성 영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소리, 촬영장의 소리를 같이 녹음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성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1895년에 발명되어서 나오고 1920년에 유성 영화가 나오기까지 고작 한 20여 년 안에 사실은 영화의 기초적인 문법,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영화적 문법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소리를 담게 되는 유성 영화가 오면서 앞에 자막으로 대치되었던 이야기들, 그 문자들이 이제 사운드로 전환되는 거지만, 이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차이는 사실 그 무성 영화 시대에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어떻게 대면해서 창작을 할 것인가 하는 창작자의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면을 돋궜던 것의 차이이지, 어떻게 보면 유성 영화가 되어서 영화가 더 영화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 이제 차차 우리가 사운드와 텍스트적인 영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쯤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대열차 강도나 그 전에 그 기차 도착을 알리는 기차 도착 장면을 보셨는데, 1895년에 는 영화가 어느 정도로 흥행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지 몇 분 단위의 짧은 뉴스릴 같은 그런 기록들을, 영화들을 온 곳곳의 카페에서 상영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영화, 카메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담기만 했던 게 금세 드라마가 생기고 연출이 생깁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에디슨이 동시에 프랑스에서와 똑같이 내가 최초의 영화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할 만큼 에디슨도 시네마토그라프라고는 리미에르가 이름을 지었지만 그 동영상 촬영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복싱 경기를 그대로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핍쇼처럼 기계 안에다 얼굴을 받고 그런 기록물들을 본 거예요. 자, 이 영화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초기의 영화 리미에르 형제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흥행하려고 보여주는 이제 상영하는 작품, 여러 작품 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미 설정이 연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쇼트들로 나누어서 재구성되지 아직 못했지만 그 카메라 안에서 우리가 마치 연극 무대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연출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액션과 그 안에서 어떤 코믹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연출이 된 작품들인 거죠.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이따가 이후에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자, 이쯤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다른 그 단편을 보셨지만 영화가 담을 수 있는 자기의 그 움직이지 못하고 되게 무겁고 쇼트들로 나뉘어서 재구성하고 이런 문법을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초기에도 그 화면 안에서 어떤 연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영화 초기에 얘네들이 다 어떻게 상영됐냐면 류미에르 형제가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었던 거예요, 산업. 그래서 그 류미에르 형제의 그 회사 안에 여러 명의 그 수습으로 이제 훈련된 카메라맨들이 있고 그 카메라맨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방에 기자처럼 흩어져서 그 이미지 상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행이 될 만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게 될 만한 것들을 상영하는 게 그 당시에 영화 개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영화는 물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카메라,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은 자본과 함께 출발을 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은 뭐 종이하고 연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림은 하다못해 뭐 큰 도화지 없어도 연필 하나에 남의 벽에다가라도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제작되고 만들어지려면 애초부터 그러한 제작 시스템 안에서 들어간 하나의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 기획이라는 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을 사람들하고 한테 보여줬을 때 우리가 보고서 이게 성공할 것이냐 흥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태생적으로 같이 갖고 나온 산업이에요. 영화라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산업적인 면에서 보는 거고 영화 본유의 자기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무슨 소리냐? 영화라는 거에 출발하고 시작이 될 때부터 카메라 저편에 카메라 찍는 사람과 같은 라인에서 들여다 봤을 때 관객이 이것을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관객의 잠재태적인 눈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이것을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동일시되는 카메라와의 그 동일시되는 위치에서
먼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험이 되기 전에 선험적으로 관객의 눈이라는 것은 카메라의 눈이 관객을 의식하고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점점 살펴보자면은 재현성, 내러티브 얘기할 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동일시 이론, 뭐 그리고 아파라투스 장치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미 여기 태동 안에서 그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우후죽순으로 사방에서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겠죠. 카메라를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멜리에스 같은 우리가 오늘 강의의 끝에 볼 텐데 되게 실험적인 사람이었던 멜리에스는 원래가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근데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어내고 영화를 보고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가능성에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류미에르 형제한테 가서 그 멜리에스가 나한테 당신네 이 회사 지분을 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본데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1903년에 자기 최초의 자기 스튜디오를 열고 아주 실험적인 영화를 이미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초기에 영화 안에 그런 본유적으로 관객이라는 그 대상이 이것을 같이 향유할 대상이 적극적으로 같이 그리고 아주 본질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게 다른 매체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하다못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것이 보여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물적 기대감이든 무슨 기대감이든 항상 같이 깔리면서 그 욕망들이 이것을 제작하고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추동성을 발휘합니다. 이 얘기도 영화의 언어 안에서 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미 영화가 탄생할 때 생겨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발전은 또 필연적으로 영화의 장치들의 역사가 어떻게 기술의 발전이 영화 언어를 다르게 발전시키고 그 영화 언어가 발전되고 달라진다는 건 뭐냐? 영화가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와 사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물성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찍는다라고 순진하게 당연히 믿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사악해졌다고 말할 수 없이 되게 똑똑해져서 그런 분별들을 다 하게 됐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그대로 찍힌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거나 리얼리티냐 그것은 아니야 라는 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재현과 구성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미 장착된 사유와 사상과 모든 권력관계의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죠. 지금 이제 2000 우리가 10년인가 2020년이잖아요. 와 그러면 영화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젊은 매체인데 이미 초반에 자기 문법은 다 완성했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본유적인 내 태생은 이뤄내고 나는 이뤄내야 라고 다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놀랍게 그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가 우리를 끌어갔다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말을 하는 이 도구를 갖고 있다는 거,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지, 사고하고 사유하고 하는 이것에 정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거 우리를 진화시키듯이 그 다음엔 사실 영화예요. 영화가 우리를 교육시켰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인류가 1895년 이후에 그 영화를 같이 관람하고
재현된 것들의 내러티브와 여러 가지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결국은 진화시켰냐면 보고 듣고 한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고 그게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쳐다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자기 자아를 그렇게 해서 다시 재인식하는 데까지 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영성이라는 제가 개념을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잣대로 봅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메타 영화 언어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로버트 스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영화 제가 말한 책에서도 그렇게 1차원적으로 재현성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내러티브 반환상적이고 이러한 그 자기 반영적인 영화를 이렇게 대립적 각에서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유치하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히치콕 영화들을 좀 더 부분이지만 히치콕 영화는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눔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향후에 우리가 보고 싶은 몇 가지 작가들은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풀로 같이 나누고 여기에 띄우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니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찾았지만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궁금하다면 찾아볼 수 있는 보고들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일일이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은 뭐 아주 그렇게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학습을 재밌게 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기 내러티브들을 발전시키고 자기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이제 문법들을 막 정말 스스로 분화하듯이, 근데 스스로 분화하진 않겠죠. 그것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천재적인 작가들의 눈에 의해서 그것들이 계속 발전이 됐죠. 예를 들면 사실 인격적인 면 말고 작품에서의 작업에서의 어떤 창작자의 면에서 영화의 음악에서의 아버지 그러면 뭐 핸델인가요? 바흐인가요? 어머니가 핸델이고 아버지가 바흐구나.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는 영화의 아버지라고, 영화의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리피스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국가의 탄생이라고 장장 3시간 반이나 되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언어가 스스로 분화해서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들과 문법들을 만들어내자 제일 먼저, 사실 욕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향하냐, 영화는 태생적으로 보여주고 흥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했을까요? 스펙타클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스펙타클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의 언어들이 초기에 분화되자마자 사방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문학이나 아니면 역사에서 그 굉장한 내러티브 서사를 가지고 와서 나폴레옹 아니면 국가의 탄생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지점을 남북전쟁과 그 이후에 어떻게 통합되어서 위대한 커다란 신나라가 되었나를 거의 정말 대서사시로 보여준 작품이에요. 이런 것처럼 뭐 나폴레옹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스펙타클한 그런 서사적인 얘기들을 마구마구 처음에 찾아서 많이들 만들었던 게 영화의 초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사실 그 사람은 정말 천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화 언어로서 구축된 기본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문법적 기초를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쇼트들을 나누고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상황들을 병치시키고 그 동시성으로 병치된 그 상황들을 그 동시성으로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상황 안에서 관객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결국 뭐예요? 영화 히치콕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볼 거지만 어펙션 보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만드는데 영화는 부지런히 움직이죠. 영화 속의 사람도 움직이고 영화의 카메라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촬영의 구조가 움직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기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관객은 사실 가장 수동적으로 앉아서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일 바라는 목표가 뭡니까?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영화 내러티브 기초 문법인데 그것들이 국가의 탄생뿐 아니라 그리피스가 초반에 영화를 대서사시들을 막 만들면서 거의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였고 거의 KKK단을 막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미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막 찬양하면서 듣진 못하지만 어쨌든 영화 사 안에서의 위치는 그리피스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히치콕 영화 히치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또 아실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대하게 많이 받아서 트리포하고 정말 이 히치콕이 대화 이거는 정말 영화의 어떤 고전이고 여러분이 꼭 영화에 난 관심 없어라고 해도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접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큰 즐거움과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꼭 권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누벨바그의 감독들은 굉장한 독서광들이었고 거의 100%다 평론가로 모여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이에 듀 시네마라는 영화 노트, 우리로 치면 영화 노트, 영화 공책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들은 영화 언어, 영화를 비평하고 분석하는 일에 다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빠져서 정말 사랑했던 영화 언어를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영화의 비평을 하고 굉장한 독서광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평의 정도도 훨씬 더 깊었지요. 그러한 일군의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성향과 히치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본유적으로 문학이나 글들은 아주 단편 소설 짧고 심플한 것들만 글만을 읽지 자기는 그냥 태생적으로 시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향과 성향이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바탕이. 그래서 서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잘 통하면서도 영향을 지대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주고받지만 태생적으로
밑에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벌써 그런 계열을 아주 딱 갈라놓죠. 전해주는 히치콕의 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서스펜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영화적 언어 자체를 완성시키고 그 형식을 새롭게 창출함을 통해서 영화의 내용, 역사적인 영화의 언어 자체를 진화시켰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천재성이죠. 그리고 그것의 그 훌륭함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지 영화를 재밌게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부터 얘기했지만 이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 권위는 오래전부터 책을 보고 읽고 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권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이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의 그런 본다라는 의미 이전에 훨씬 더 저는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 하나가 생겨났다. 우리가 글이 있고 말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류가 누려온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상상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말과 글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행해온 이 문화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그 마지막의 꽃은 사실은 영상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상 언어가 우리를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유적으로 그러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치콕 같은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몇몇 어마어마한 창작자들이 그 언어를 세밀화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더 시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하고 사유하고 하는 이런 인지적인 작용을 그만큼 분화시키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히치콕의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 언어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더 큰 기쁨을 많이 이렇게 맛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지 우리의 감정, 긴장, 서스펜스 이런 그리고 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해소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 자체가 그렇게 진보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화면 속에 있는 그 사실성의 리얼한 그 기차가 그 너무나 리얼한 원근법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미지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분간을 못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보던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한 체험, 경험, 시각적 창작, 어떤 사물을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내러티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어, 영상 언어적인 역사가 분화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하게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인지가 상상할 수 없이 분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단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화시키고 창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사람이 똑똑해져서 큰 미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더군다나 영상 언어가 주는 또 굉장한 본유적인 그 미덕은 뭐냐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의 투영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본유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히치콕의 영화를 보고 영화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일도 이제 계속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잠깐 또 한 해 더 얹었다고 해서 얼만큼 또 더 얹어졌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 재미를 찾아서 더 보는 만큼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바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정리를 한번 이제 이에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 극단의 어떤 축으로서 이해를 하기 편리하게 어, 시소처럼 한쪽에 미학 리얼리즘 재현 위주 중심적인 그런 영화와, 한쪽에 그것들을 해체하고 그 언어 자체를 바라보는 자기 반영적인 축과, 이 두 개가 계속 서로 맞물려 가면서 아주 굉장하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파라독살하게 아까 그 이창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히치콕이 영화 언어의 자기 반영적인 태도가 너무나 있고, 영화의 본유적인 그 언어 자체를 너무나 천재적으로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고 아는 바가 아주 명징하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우리 함께 본 이찬 같은 영화는 정말 그 영화 속의 영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예시 같은 그런 설정 속에서 영화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비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기 반영적인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역설적으로 그냥 그것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베케트처럼 어, 자기 반영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메타 언어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히치콕의 놀라운 점은 그 영화 언어를 바라보는 메타 언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재현과 엔터테인먼트, 집중, 관객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더욱 재현적인 데에 관객이 들어와서 몰입하고 미메시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더 느껴서 해소하고 나가는 아주 전통적인 그 방식의 예술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1강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 자기 반영성이 아니듯이 어, 텔레비에서 맨날 뭐 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반영성이 아니듯이, 어떻게 보면 더 퇴행적인 그냥 유아적인 어떤 나르시시즘에 불과하죠. 대부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중 매체나 TV 채널에서 보고 있는 나나나나 너너너너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 정체성이나 자의식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성과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전혀 자기 반영적인 생각과 기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에서 그게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히치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 영화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그 고리가 영화 언어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화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우리가 그 류미에르 영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영화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뭐 본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화처럼 관객, 보는 자, 보일 사람, 관객에게 의존적일 수 있는
매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통들은 제작을 하는 제작 제작비, 아니 제작 환경, 구조 뭐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하지만 히치콕 같은 천재적인 작가는 히치콕이 한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 그 놀라운 천재성이 뭐냐면 영화라는 애는 본질적으로 관객이 없으면 그러니까 관객이 단지 그냥 보는 사람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지에 가상에 그러나 잠재적으로 있을 그 눈이 여기에 내가 지금 만드는 생산을 하고 창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예정되고 들어와야만 작동을 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자기의 태생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불안을 살게 되는 자기 스토리도 따로 있지만 또 그것과 맞물려서 그 영화 언어의 그 창작의 가장 큰 희열과 즐거움을 그 영화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을 바라보고 그걸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히 창작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초기의 영화들을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다시 보는 거는 언제나 그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 재현주의적인 환영주의와 자기 반영적인 두 축을 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영화 언어를 이해하듯이 같은 맥락일 수 그러니까 같은 이분법적인 어떤 생각인데 맥락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가 카메라의 프레임에 의해서 재현 녹화되고 기록되고 그것의 운동성도 사실은 1초에 처음에 16개의 화면, 이후에는 24개의 화면, 지금은 뭐 60개까지도 갑니다. 우리 눈에는 16개 넘으면 다 움직여요. 그 움직임은 기계적인 작동 안에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이죠.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중첩돼서. 근데 그러한 움직임도 영화의 매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 영화의 시간과 연결된 그 영화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프레임입니다. 자기 반영성을 지향하고 반영적인 작품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인지력을 선사했냐면 어떤 지평을 선사했냐면 인간에게 다른 어떠한 예술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사진조차도 우리가 사진하고 보유적으로는 같잖아요. 영화 이미지가. 사진 이미지 24개가 다르륵 1초 안에 움직이는 것 뿐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재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사진 안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미술에서의 그림을 보듯이 결정된 임의 적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혹은 관례적으로 사회에서 요즘엔 이런 사이즈들이 있어 라고 관례적으로 결정된 몇 가지 선택지 안에서 그냥 그려지는
아니면 그런 인화되는 하나의 그냥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자체에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이미지는 이렇게 언술로 말하고 그렇구나라고 인지하지 않아도 아주 감각적으로 본유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시사하냐 생각하게 하냐면 저 프레임 밖에 연장된 무엇이 있다라는 걸 당연하게 인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안에 있는 그림이 선택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밖에 무언가가 있는 것 속에서 이렇게 짜여졌네 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프레임 밖의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갖고 있는 물성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반영적인 성향의 작가들과 작품들은 그 프레임 밖을 가리키고 싶고 그 밖과의 관계를 맺고 싶고 그 밖의 선들, 그 경계선에 계속 주목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것도. 아주 본질적인 시선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시선이고. 그런데 그 반대가 뭘까요? 그 반대는 영화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진도 그런데 영화 안에서는 전혀 이건 다른 거죠. 기호적으로 보면 영화 안에서 생긴 가장 놀라운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져다준 인지적인 혁명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 뭔지 아시죠? 클로즈업은 가까이 보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뭐 몇백만 배로 들어가는 현미경이 그 과학 현미경을 같이 따라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더 추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일상에서 아까 그리피스가 한 그 영화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카메라가 그냥 서서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서 있는 자세로 자기의 위치에서만 증인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 재현하는 영화로서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을 쪼갰죠. 손만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얼굴만 넣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재조합할 수 있도록 뛰어가는 발, 어깨, 좀 더 가까이 아니면 좀 더 멀리 이렇게 사이즈별로 분화하거나 아니면 높이, 사이즈 또 뭐가 있죠? 영화의 시간상의 단위? 아무튼 이렇게 세분화돼서 커팅을 하고 다시 우리가 재조합하잖아요.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서 결국은 재현을 한단 말입니다. 움직임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세 개를 다시 재결합하고 재조합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때에 발견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영화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클로즈업이에요. 영화 보시면서 그 히치콕이 끊임없이 사물을 가지고 그 설정 안에서 어떤 결정된 설정 안에서 긴장과 서스펜스와 어떤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객이 거기에
심적으로 묶여서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데 동일시의 원리도 있고 우리가 이 시각 본다라는 우리의 시각을 카메라와 동일하게 하기도 하고 전지적 시점의 감독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의 시점으로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동일시의 원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함으로써 얻어내는 아펙트 그러니까 감정이 창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클로즈업이에요. 재현과 그런 그 재현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밀착해서 바라보고 그 사물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히치콕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정말 뛰어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영화가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때에 히치콕이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고, 그것이 원하는 게 무엇이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질문을 바꿨는데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을 끌어들이고 관객이 있어야만 할 자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데려다 놓아서 우리를 묶는 것처럼 그 안에 그건 또 다른 말로 무슨 소리냐. 아무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그 다른 작가들을 얘기할 때에도 그런 근거가 더 이렇게 재미있게 근거가 받침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억지로 초기 영화하고 히치콕까지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그 베르토프조차도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영화 언어 문법의 기초인 쇼트 개념과 숏과 시퀀스와 이런 개념들이 뭔지 교과서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하리라 했는데 그럴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숏이 무엇인지 미디엄 크기별로 얘기하죠. 사이즈 작은 아까 클로즈업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용어들입니다. 사람을 바스트샷, 뭐 미디움샷, 뭐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즈에 관한 숏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엔 뭐 드론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공중샷도 뭐 너무 많죠. 부감, 안각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밑에서 올려다 보느냐 위에서 내려다 보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쫙 펼쳐지면 우리가 파노라믹이라고 얘기하죠. 파노라믹은 아까 패닝 얘기했었는데 팬한다는 거예요. 팬은 그 수평적인 움직임을 말하고요. 틸트는 틸트업, 틸트 다운해서 그 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장비가 소형화되고 워낙 그 지미집처럼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도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하고 날고 뭐 이제는 뭐 틸트 파노라믹이 아니라 뭐 스피럴도 되고 모두 다 돼요. 사실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칭이 있기도 하고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건데 그게 다 그게 결국 왜 이렇게 이런 명칭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분할된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그 법칙이 몽따주에서의 법칙인데 그 자기 반영적인 작품들이 뭐 이미 60년대, 70년대 다 꽃을 피고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초반의 영화들의 재현의 영화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했던 그런 일치성을 위한 문법들이 어, 많이 느슨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봉합 체계는 당연히 있죠. 그 예를 들면은 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문법들은 그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러한 문법들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단위가 뭐냐면 시퀀스예요. 씬. 하나의 씬이라고 얘기하면 시간과 그 드라마tur기 안에서 그 안에서 유지해야 할 그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이 같을 때 그걸 한 묶음으로 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한 연속성을 가진 시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단위로서의 씬이 되죠. 그런데 이게 내일이 되면 화면이 아무리 똑같고 각이 똑같고 시간이 똑같고 제가 옷을 똑같이 입었을지언정 보기에 만약에 정말 어제와 똑같다라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인지할 수 없겠죠.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행위에 그 시공간적 개념으로 단위를 묶는 게 씬과 시퀀스입니다. 요즘 그 옛날에는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연속적인 몽타주를 할 때 그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점프컷이라 그래서 퍽퍽 튀어서 움직이는 걸 보여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그렇게 영화 언어들이 자기가 세밀하게 발전되고 개발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그 움직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몽타주적인 이해를 쉽게 달리하면서 같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왔던 사람이 다음 컷에서 이렇게 가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하고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도된 바에라는 전제하에서 이미 관객들도 시간성으로 읽든지 아니면 뭔가 생략된 것으로 읽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에서 해석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영화 언어라는 이 영상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그 활용이 모두에게 다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디지털 시대에 근데 아까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최초의 그 영화의 이미지들을 고정된 이미지들이 지금 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과 뭐 카메라를 가지고 정보 아니면 혹은 다른 뭔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다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형태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크게 돌아온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베르토프를 위시로 해서 어, 지가 베르토프 그리고 크리스 마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번에 어쨌든 재현적 영화의 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히치콕을 봤으니까 반대편에서 있는 축들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그 감독들의 많은 감독들을 보여주려고 욕심을 냈던 부분을 좀 반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것들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치면은 다 정보들이 나오고 보기가 되게 쉽게 돼 있으니까 직접 작품들을 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쏟아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아마 생소한 이름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달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고는 여기서는 좀 최대한 그래도 단편적이지만 보고 직접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